위험한 방사능 오염 시설이 만들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자원이 필요할까요? 수조 원의 예산과 수천 명의 박사급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지만 1994년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단돈 수백 달러와 17살 소년의 비정상적인 집착만으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 정부가 오염된 흙까지 파내어 유타주 사막에 격리해야 했던 일명 방사능 보이스카우트 데이비드 한에 관한 기록입니다. 데이비드 한은 미시간주 교회에 거주하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원자로 제작이라는 극단적인 경로를 택하게 된 동기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의 원자력 기능장 배지를 획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배지는 원자력의 원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시설을 견학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한은 방사성 물질을 직접 모아 소형 중성자 방출 장치와 원자로 모형에 가까운 실험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배지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원자로 설계도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으나 데이비드는 노련한 기만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역 고등학교의 물리교사나 권위 있는 과학자로 위장하여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관련 학계 전문가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방사능 실험을 시연하여 과학적 영감을 주고자 하는데 몇 가지 기술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정중하고 노련한 어조의 요청에 전문가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요청을 실제 교사의 문의로 믿고 원자력 관련 일반 자료와 참고 문헌, 공급처 정보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데이비드가 실험을 계획하는 데 참고가 되었습니다. 소년의 책상 위에는 원자력 관련 참고 자료와 기술 문서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설계가 구체화되자 데이비드는 재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은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통제 품목이었으나 그는 일상적인 소비재 속에 숨겨진 미량의 방사능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마트에서 판매하는 연기 감지기 100여 개를 사들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메리슘 241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미세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감지기를 일일이 분해하여 좁쌀보다 작은 아메리슘 조각들을 추출했습니다. 추출 작업은 단순 반복적인 노동과 광기가 섞인 과정이었습니다. 캠핑용 가스 랜턴에 망사 수천 개를 구입한 뒤 이를 토치로 태워 젤을 만들고 황산으로 용해하여 토리움 232를 뽑아냈습니다. 또한 골동품 가게를 샅샅이 뒤져 수집한 구형 야광 시계들을 모아 다이얼에 칠해진 라듐 226을 면도날로 긁어 모았습니다. 미세한 방사성 가루가 공중에 날렸지만 그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총기 조준경에서는 3중 수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베릴륨 등 금속과 방사성 물질을 조합해 중성자를 발생시키려는 실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일상적인 소모품들이 소년의 손을 거쳐 치명적인 방사능 원료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한의 주 실험실은 어머니 집 뒷마당에 있는 작은 나무 창고였습니다. 환기시설이나 방호복은 전무했습니다. 그는 여름날에 찌는 듯한 열기 속에서 땀을 흘리며 방사능 물질을 가열하고 정제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수천 개를 칼로 뜯어 내부의 리튬을 추출했고 커피 필터와 피클병이 정밀한 화학 실험 도구를 대신했습니다. 창고 내부에는 독한 화학 약품 냄새와 금속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가 만든 실험 장치 주변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었고 가이거 개수기가 계속 경고음을 냈습니다. 개수기는 창고 근처에만 가도 경고음을 넘어선 연속적인 소음을 내뱉었습니다. 창고 내부의 방사능 수치는 자연 상태의 1000배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의 풍경은 이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웃들은 평화롭게 바비큐 파티를 즐겼고 아이들은 창고 주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사능 안개가 소리 없이 이웃집 마당과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누구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은 1994년 8월 31일 우연한 계기로 종결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밤늦게 차를 몰고 가던 중 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차 트렁크에서 납상자와 정체불명의 화학물질, 테이프로 칭칭 감긴 기계 장치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데이비드가 도난 타이어를 운반하거나 사제 폭탄을 제조하는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경찰에게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 상자 안의 물건은 방사능이니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이 한마디에 미시간주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환경보호청이 개입했습니다. 레벨 A 방호복을 입고 나타난 요원들이 뒷마당 창고를 덮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방독면을 쓴 요원들의 모습에 공포에 질려 집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측정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창고는 즉시 연방 슈퍼펀드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요원들은 창고 건물을 해체하여 특수 용기에 담았고 오염된 흙을 30cm 깊이로 전부 긁어냈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방사능 폐기물은 39개의 드럼통에 나뉘어 담겨 유타주 사막의 폐기물 매립지에 매장되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데이비드 한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을 숨긴 채 핵 추진 항공모함인 USS 엔터프라이즈호에 배정받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그는 군대라는 체계적인 환경 안에서 다시 한번 원자력의 핵심부로 접근하고자 했으나 군 당국은 그의 과거 전력을 파악하고 그를 원자로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철저히 격리했습니다. 그는 결국 갑판 요원으로 복무하며 자신의 열망이 차단되는 좌절을 겪었습니다. 전역 후 성인이 된 2007년 그는 다시 한번 체포되었습니다. 거주하던 아파트 복도에서 연기 감지기를 상습적으로 훔치다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촬영된 그의 머그샷은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17살 소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 전체는 방사능 노출의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붉은 반점과 흉측한 궤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가 열망했던 원자력이 그의 육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정신적 불안정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데이비드 한은 수감 생활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2016년 39세의 나이로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배지 하나를 얻기 위해 시작된 소년의 위험한 실험은 결국 연방기관이 개입해야 할 정도의 방사능 오염 사건으로 이어졌고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었습니다. 지적 열망이 안전과 윤리를 망각한 광기로 변질되었을 때 어떤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지 데이비드 한은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증명했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호기심의 종착역은 사막에 묻힌 39개의 드럼통 그리고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